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어젯밤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대표가 만찬회담을 갖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 반발로 100분 만에 합의가 뒤집히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100분 만에 말 뒤집는 100분 대표, 회수를 건너면 그 맛을 잃어버리는 탱자 대표가 되려는 것입니까?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1만 원에 근접하는 안은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여전히 외면당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의적인 투쟁만을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이 져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전면 봉쇄 위기를 언급하면서 방역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이번의 위기를 넘기지 못하면 전국을 전면 봉쇄하는 극단적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면 봉쇄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7월 13일 화요일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오늘의 절대 뉴스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더 깊고 더 자세한 뉴스 브리핑 뉴스 원정대 시작합니다. 화요일 원정대원 두 분 나오셨어요. 김준혜 변호사 그리고 한겨레 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양당 대표가 합의했던 내용이 100분 만에 번복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좀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어제 8시 정도에 만났죠. 서울 대표랑 이준석 대표가 만나서 네. 그 추경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이렇게 해서 양당 대변인들이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네. 근데 내용의 핵심은 이제 언론이 뽑은 제목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속보로 들어왔죠. 네, 네. 이게 이제 여당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리고 네네. 정부는 재경부는 반대한다는 입장이고 뭐 이랬는데 여야 이제 대표가 합의를 했다고 하니까 모든 언론이 이제 그거를 타이틀로 뽑아서 네. 속보로 전송을 했는데 네. 뭐 이게 이제 1시간 한 40분 정도 만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합의 내용이 그게 아니었다가 네.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게 좀 번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양상이었고 오늘 오전까지도 이제 윤석 대표 얘기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얘기가 조금 다르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민주당 얘기도 다르고 뭐 이런 상황이 저러면서 좀 약간 이 합의에 대해서 좀 어지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처음에 그 고용진 수석 대변인 민주당 네네. 그리고 이제 황보승희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에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정상회담 기자회견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되게 내용도 의미 있는 것들이 있어서 네. 되게 좋은 분위기다. 국회가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극렬한 대립 속에 성과가 좀 부족했는데 네. 저는 의미 있는 합의였다고 봤거든요. 근데 그 뒤에가 좀 많이 변동이 되면서 좀 많이 씁쓸했습니다. 좀 헷갈리는 상황. 이게 워낙 또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100분 만에 번복될 수 있는 것인가 싶은데 윤희숙 의원 등등이 이제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 문제 제기 이제 이번에 약간 이 사건이 일종의 트리거 같이 된 것 같아요. 그동안 한 1개월은 소위 네. 말하는 허니문이었다고 하면 이 문제를 계기로 여기저기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윤희숙 의원 제왕적 당대표로 비판했고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독단적 스타일로 인식된다면 당과 함께하기가 어렵고 리더십이 성립되기 어렵다 이렇게 일침을 놨습니다. 지금 어떻게 벌써부터 삐걱됐다고 봐야 됩니까? 한 달 일단 만에? 이준석 대표의 입장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기는 뭐 특별한 합의를 한 게 없다. 오히려 자기가 당내 입장을 반영시키는 합의를 했다 이런 입장인데 내용은 왜 그러냐면 추경을 하는 총액, 예산의 총액은 변동이 없는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더 두텁게 하자를 첫 번째 합의 사항이고 그게 네. 그리고 그걸 두텁게 한 후에 남는 예산으로 전 국민을 줄지 80% 줄지 근데 돈이 남아서 전 국민을 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전 국민을 주자 이렇게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앞에를 두텁게 하면 뒤에가 당연히 돈이 부족하게 되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전 국민을 줄 수 없게 되겠죠. 여유가 없을 그러니까 가능성이 뭐 이준석 높죠. 대표는 이제 그렇게 합의를 해왔다라는 건데 네. 당내에서는 그렇게 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이 재난지원금 논의에서 길게 했던 논의가 보편이냐 선별이냐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보편 지급에 대한 합의가 없었는데 네. 이준석 대표가 불쑥 그걸 합의해 왔다 이런 비판이 나온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보편 지원은 안 된다라는 입장의 어떤 그 플레이어로 활약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제왕적 당 대표냐 왜 당내 논의 없이 이렇게 가냐 이게 새로운 정치냐 신뢰를 배반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원희룡 지사 역시 그 당의 대표인데 뛰어난 개인을 넘어서는 어떤 이제 당과 함께하는 소통이 필요한데 네. 그 부분에서 이준석 대표가 좀 훈련이 부족하다라는 뉘앙스의 글을 올리면서 이준석 대표가 약간 이제 여전히 좀 이렇게 라디오 패널 같은 불쑥불쑥 문제 제기를 하는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말꼬리를 잡거나 혹은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자기만의 생각을 좀 늘어놓는 뭐 이런 스타일이 여전히 조금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인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미숙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코로나 때문에 결국 1대1 배석자 없이 합의를 하고 합의 사항을 스피커폰을 통해서 대변인을 통해 알려주다 보니까 네. 뭐 여야 영수회담이든 무슨 정상회담이든 대략적으로 합의를 하면 바깥에서 사실 스태프들이 다시 이거를 받아 적어서 문구를 정리해가지고 정확하게 워딩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그렇죠. 그냥 네. 지금 보도된 걸 보면 그냥 구두로 불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아쓰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도 뭐 약간 끝까지 생각을 치밀하게 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이게 합의를 했는데 명확하게 이제 당내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조금 말을 비튼 걸 수도 있고 사실 이건 팩트 체크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아는 거는 송영길 대표, 이준석 당대표 본인, 그다음 고용진 수석 대변인, 황보승희 수석 대변인 4명밖에 모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저는 합의 내용이 되게 의미가 있는데 이런 정도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발이 있는 거는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좀 불만인 중진들이 꽤 있구나. 이제 그래서 이게 앞으로 순조롭지만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지금 이제 이 문제 어제 발생했던 이 해프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엄중한 사안이죠.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나 통일부 폐지 그것은 각각 대선 후보들이나 개개 의원들의 입장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당 대표가 이렇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 네. 모든 게 다 켜켜 이제 쌓여 오는 것 같아요. 상황이. 네.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두 가지 평가가 다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본인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당을 장악해가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이 어쨌든 원내 경험이 없고 네. 자기보다 훨씬 더 이제 정치 경험이 많은 중진 의원들을 상대로 지금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정통법, 전공법으로는 승부하기 어려우니 자기를 중심으로 한 이슈 플레이를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을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 이런 평가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야 뭐 이렇게 준비 없이 네. 불쑥불쑥 툭툭 얘기하냐 이런 평가도 있어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유승민이나 하태경 의원이 여가부 폐지를 얘기했는데 유승민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공약으로서의 여가부 폐지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만 논의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각각 들면 이제 주자로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주류화 정책을 중심에 놓고 각 부처에 영향을 발휘하는 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건 논의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뭐 퇴직 군인들에 대한 연금 문제 이런 거랑 연결지면서 이거 반페미가 아니냐 반여성주의 아니냐 이렇게 되니까 이준석 의원이 불쑥 무슨 그 출구 전략처럼 통일부 폐지하자. 왜냐하면 나는 작은 정부론을 지지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출구를 찾은 게 맞냐. 네. 새로운 입구를 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한쪽에서는 작은 정부론이 작은 부처 2개 폐지하는 게 아니다. 무슨 작은 정부론이 뭐냐 도대체 이준석에. 네, 갑자기 작은 정부론이 나와서 네, 그런 얘기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네. 거기서 이준석 대변인이 계속 뭔가 자기가 논점을 바꿔치면 논쟁에서 이기는 것 같은 뭐 이러 그래서 결국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꼭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거면 제가 져드리겠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면 네. 이준석 대표 스스로 지금 상황에서 어떤 포지셔닝인가 자기가 본인이 뭐 이걸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화된 체급에 맞는 언어와 행동을 좀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좀
뭐 변태라고 할까요? 그 네. 탈피를 하지 못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모두 전환이 쉽진 않죠. 갑자기. 그런 네네.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이제 상대적으로 젊은 대표다 보니까 뭐 미숙하다 뭐 이런 식의 아무래도 평가까지 같이 나오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로서도 지난주 이번 주는 조금 수세에 몰린 그런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야 대권 주자 움직임을 살펴볼게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게 오차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가 양자 대결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시아경제가 이제 윈지코리아 컨설팅에 의뢰해서 지난 10일과 11일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인데요. 네네. 윤석열 총장과 이낙연 전 총리 간의 이제 그 양자 대결에서 이낙연 전 총리가 43.7%, 윤석열 총장이 41.2%를 기록해서 네. 이낙연 후보가 이제 2.6%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한편 근데 이재명 지사랑 윤석열 총장이랑 비교를 하니까 거기서는 윤석열 총장이 42.2, 이재명 지사가 41.5 해서 윤석열 총장이 근소하게 앞서는 구도거든요. 네, 오차범위 내에서. 오차범위 네네. 이내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시민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이낙연 후보로서는 요즘 좀 상승세라고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걸 뭔가 증명하는 듯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상당히 고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수치만 보면 지금 이낙연 전 이제 후보라 부를게요. 이낙연 네. 후보가 이번에 예비 경선을 치르면서 뭔가 득점을 확실하게 한 것처럼 보이네요. 지금 그 컷오프 이후에 뭔가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어떻게 근데 이제 보십니까? 보면 그 예비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뭘 했는지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결과가 나오는데 이낙연 후보가 뭔가 좀 상승세다. 네. 이 얘기는 그 예비 경선에 출마했던 다른 주자 혹은 상대당의 경쟁자가 뭔가를 실점했다 이렇게밖에는 사실 풀이가 안 되는 상황이고. 반사이. 네, 거기서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낙연 지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는 게 결국 좀 어떤 안정감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풍부한 경륜과 를 바탕으로 하는 책임지는 자세 이런 네. 건데 지금 이제 1위 후보 약간 이른바 빅2라고 불리는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 부분에서 모두 좀 이제 약점을 네.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이낙연 그 전 대표가 후보가 좀 그러니까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한 여론조사가 네. 훗날 뭐 이번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일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양당의 논리라는 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엔 민주당 주자들은 우리가 한 번 했는데 좀 못한 거 있지만 그렇다고 보수 정치가 집권하게 내버려 둘 거냐.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 네. 논리인 거고 네. 이쪽의 주자들은 안 된다. 정권 교체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럼 여기서 네. 최적화된 그 후보를 찾는 건데 만약에 이낙연 전 지사가 나가도 상대 그 그러니까 민주정부의 집권이 가능하다라는 네. 게 수치로 확인될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 경선의 틀이 상당 부분 흔들릴 수도 있는 파급력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컷오프 전까지는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이런 구도였다면 이제는 조금 다른 그렇죠. 흐름으로 프레임을 이재명 대 갈수 있을 반 이재명 것이다. 구도가 결국엔 이재명이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이재명이 나가야 이긴다. 이 논리적 기반 위에 서 있는 건데 거기에 이낙연이 나가도 이긴다가 네. 되면 사실 판 자체가 이재명 대 반 이재명이 아니라 누가 더 경쟁력 있는 후보냐 그렇게 이렇게 되겠죠.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약간의 이 이낙연 후보의 상승세가 윤석열 총장이 조금 보수적으로 기울면서 안정을 희구하는 중도 세력이 일부 이낙연 후보한테 좀 간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청문회에 가까운 예비 경선 토론 과정에서 네. 조금 답답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그런 지지율이 조금 빠지는 듯한 모양새 이 두 가지가 겹친 거라서 네. 타 경쟁자 후보들의 실점을 기반으로 한 상승세지 본인 자력으로 뭔가 부스터를 달아서 올라갔다고 보기는 힘들어서 사실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뭔가를 더 보여줘야 되는 다른 말로 하면 똑같은 것인데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도 지금 국민들은 뭔가 보여주길 원하는데 보여주질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네. 어떤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총장은 다른 조사에 비해서 유독 윤 전 총장 지지율이 앞서는 여론조사가 돌연 중단됐다. 여기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는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머니투데이가 계속 조사를 해왔던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네. 머니투데이
의뢰로 머니투데이와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P&R 리서치가 매주 일요일날 발표해온 전국 정기 조사가 네네. 있습니다. 네. 이 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좀 이렇게 수치가 굉장히 잘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이제 발표가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왜 발표가 안 됐냐라고 했더니 이제 이게 갑자기 중단했다는 거예요. 언론사 측의 요구로. 그래서 이제 윤캠프 측에서 오늘 뭐 복수의 제보를 받았는데 네. 아무 설명 없이 뭐 여론조사가 중단됐고 원래 하던 거를 이게 이제 외압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네네. 관련해서 머니투데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 쪽 이제 내부의 결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지금 공동으로 진행을 해왔는데 앞으로 이제 여론조사의 중요성이 있으니 단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한다. 네, 머니투데이가 이제 단독으로 하기로 했다. 네네 그렇게 이제 해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캠프 측에서는 우리가 너무 이기는 조사가 계속 나오니까 중단시킨 거 아니냐 누군가 외압을 넣어서 근데 이제 외압의 주체가 누군지는 이제 뭐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네. 솔직히 그 예전에 수험생들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만 네. 배치표를 발행하는 학원이 여러 개가 있으면 저기 건 너무 후하고 저기 건 너무 엄격해서 이제 가운데쯤 하는 회사께 제 공신력이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되게 라떼 근데 사실 지금으로 치면 가장 그 보수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이 한국갤럽이라고 하고 상대적으로 여론조사 이게 추이 트렌드에 좀 강점이 있는 걸 리얼미터 쪽이라고 하면 네네. 사실 둘의 중간쯤 보면 제일 이제 안정적으로 추이를 본다라고 하는 게 이제 흐름을 평균 볼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있는 업체들은 사실 아주 정기적으로 하거나 아주 공신력 있게 여의도에서 이제 수렴되는 그 뭐랄까 통계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두 업체에서 저를 되게 싫어하시겠네요. 어쨌든 그런 면이 있어서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만의 리그나 그들만의 신경전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 얘기를 또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뭐 매일 한 명씩 출마 의사를 밝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대선 출마 뜻을 밝혔어요. 네, 사회 변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역할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선 출마 뜻을 밝혔는데요. 근데 이 말 자체는 뭐 여야 어디로 가겠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형성이 될지 안 될지 아직 미지수이긴 합니다만 제3지대에서 네. 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좀 정치 활동을 시작할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 야권 이 잠룡들이 몇 명입니까? 그 이제 용을 용이라 부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오늘 저기 박진 의원도 출마를 선언을 하셨는데 지금 범야권으로 불리우는 즉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거나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 최재형, 윤석열, 김동연, 안철수 후보까지 포함해서 대충 15명 정도라고 하는데 뭐 장기표 뭐 위원장이라든가 황교안 전 총리, 뭐 하태경 의원, 윤희숙 의원, 안상수 전 시장, 김태호 전 지사, 네. 뭐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뭐 일부는 약간 전국체전 정신 같고요. 참가에 의의를 두는. 네. 그래서 이제 뭐 유력하신 분들은 사실 한 대여섯 분으로 하고 서너 분으로 조만간 압축이 되겠죠. 서너 분으로. 네, 다만 여기는 지금 두 개가 쟁점인데 하나는 경선 룰을 어떻게 할 거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그러니까 당 지도부를 뽑을 때와 달리 대의원이나 권리당원이나 국민참여선거인단이나 똑같이 1인 1표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 반면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내 그 당원 투표의 결과가 50%, 국민 경선이 이제 50%라는 룰을 가지고 있고 네. 민주당과 달리 결선 투표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룰이 어떻게 변동될 것이냐에 따라서 어떤 후보들끼리 어떤 합종 연행이 일어나거나 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 아직 룰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역동성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역동성. 알겠습니다. 원정대 마무리할게요. 제가 고지도 안 했는데 문자를 많이 주셨어요. 0510번님, 이승원 명랑시사가 있어서 6시부터 유쾌합니다. 네, 여러분 청취율 조사 기간 네, 응원 많이 보내주세요. 쿠폰이라 좀 날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우리 녹용집을 날리고 있어요. 녹용집. 왜 이렇게 감탄하는 거예요, 진짜? 이것도 되게 라떼네요. 모바일 커피 쿠폰을 보통 주던데. 이분들 녹용집 좀 주세요. 이렇게 좋아요. 감탄 사연. 녹용집 주시오. 예, 녹용집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나이는 못 속인다고요? 네. 명랑시사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김준호 변호사, 한결의 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각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사회 뉴스를 전달해 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2 시작할게요. 이현경 뉴스캐스터, 개그맨 황현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13일입니다. 오늘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 제가 조금 전에 6시에 나온 속보를 보니까 오후 6시까지 서울 563명, 전국적으로
288명, 어제보다 380명 이상이 높대요. 아이고. 6시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4차 대유행이 뭐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지금 비수도권으로까지 이제 퍼지고 있어서 더 걱정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문제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을 때는 그걸 막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네. 지금 이제 어제 저희가 퀴즈 내드렸잖아요. 풍선 효과. 네. 그러니까 풍선 지방으로 효과. 이제 번져가는 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금 원정 가서 지방으로 놀러 가신다는 분도 꽤 많아요. 그럼- 꽤 그러니까요. 많아요. 예, 그러니까 예. 비수도권에 지금 확진율이 거의 30% 육박하고 있으니까 7대3 정도 되는데 네. 문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알파형 바이러스가 변이 바이러스가 훨씬 더 많았는데 오늘 보니까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36.9%예요. 그 중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23.3%, 알파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13.5%예요. 이렇게 네. 되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50%를 넘어가잖아요. 우세종이 됐다는 거고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 26.5%가 변이 바이러스에 이제 감염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신규 그 확진자 중에 4분의 1은 델타 변이에 감염됐다. 그러니까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게 또 돌파 감염이라고 하잖아요. 아, 네. 네네. 또 농구 선수 출신의 하승진 씨가 아, 네. 네네.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감염이 됐다. 뭐 이런 얘기 들어서 백신 맞아도 소용은 없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궁금증이 들어서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백신을 맞아야 맞아야 된다. 된다고 하죠. 그렇죠. 무조건 맞아야죠.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는 그 비율.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네.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뭐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네. 이번에 막지 못하면 전면 봉쇄로까지 갈 수 있으니까 제발 우리 같이 방역 철저히 합시다 이런 네. 내용이었는데 간략하게 좀 전달해 주시면요. 그러니까 전면 봉쇄만을 막아야 된다. 이제 느끼시기에 따라서 지금이 그렇다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 사실 다른 국가들은 아예 그냥 근처에 있는 편의점 정도의 식료품 사는 정도만 그렇죠. 허용하는 경우가 생필품 정도만 있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 전면 봉쇄만은 막아야 되고 세계 국가들이 우리나라가 이게 전면 봉쇄를 가지 않고 국민 생활들을 유지하면서 코로나 감염자를 찾아내고 치료했기 때문에 K 방역을 그렇죠.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얘기했던 거는 이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은 그 집단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콜센터나 물류센터, 특히 이제 경기도에 물류센터가 많다 보니까 네네, 그렇죠. 감염 빈도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가검사 키트를 활용한 사전 검사를 좀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선제적 진단 검사를 주로 하는데 지금까지 많이 발생했던 노래연습장 영업주나 종사자분, 그다음에 네. 학권의 종사자들, 그리고 유증상자에 대한 선제적인 진단 검사를 확대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빨라지는 속도보다 더 빨리 확진자를 찾아내야지만 이걸 멈출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감염제 생산 지수가 1이 돼야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1m로 내려가야 줄어드는 건데 지금 1.24에서 1.3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명이 1.3명을 감염시킨다는 거니까 속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사적 모임 금지나 운영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방역수칙을 위반해도 이번에 처벌받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네. 하는 게 경기도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지점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는 것 같아요. 선제적인 대응을 예, 예. 주로. 네. 대응을 먼저 하고 이런 예방에 대해서 철저하게 먼저 대응을 하는 이런 자세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네. 어쨌든 어렵지만 2주만 이렇게 조금 어렵게 버티면 그래도 수치가 좀 확 낮아질 거라는 희망, 이런 희망이 없으면 사실 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네. 이렇게 참을 수가 없어요. 이 더운 그렇죠. 날씨에 마스크를 맞아요. 쓰고 진짜 밖에도 못 좋더라고요. 나가고 야외에서라도 잠깐이라도 벗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굴뚝 같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밖에 안 나가는 게 진짜 제일 마음 편하더라고요. 네, 저는 조깅 제일- 산책도 어려우니까. 예. 여기 올 때 5살 꼬마, 3살 꼬마 아이도 마스크를 꼭 쓰고 얌전하게 그걸 벗겠다고 떼쓰는 아이가 없어요. 네. 아, 그래요? 옛날 네. 청소년 월드컵 때 박종환 감독님이 그 고지대에서 그 하기 위해서 마스크 쓰고 훈련을 했다잖아요. 아.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갑자기 좀 예. 들기도 합니다. 네. 예. 네, 그 정은경 요즘도 그러고 예전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면 그냥 정은경 총장 얘기 들으면 된다. 아, 그렇죠. 우리한테는 신뢰의 아이콘이니까요. 네, 그렇죠. 예.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나왔습니다. 여야 의원들 질의가 이어졌는데 어떻습니까? 좀 예민한 질문도 있었고 정 청장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쁜 질문도 있었을 것 네. 같은데. 네. 네. 정우영 질병관리청장이 우선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도입하고 예방접종을 하면 백신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 두 네. 가지가 사회적으로 방역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메시지로 전달이 된 것 같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신중히 관리하겠다. 일종의 말하자면 이제 사과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호란 청와대 방역기획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비교라면 비교인데요.
사실 김호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이 지난 2월에 토론회에서 지금의 거리두기 4단계를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일부 언론의 보도입니다. 네. 4단계에서 3인 이상 모임 금지를 제시를 했고 그게 3월에 생활방역위원회에 상정이 됐고 6월 20일 날 정부에서 발표한 거리두기 4단계가 되어 있는 지금의 새 거리두기 단계가 김호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의 아이디어다. 그런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안 된다. 지금 델타 변이가 위험하고 수도권 방역을 더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청와대는 김호란 방역기획관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집단지성의 힘으로 만든 것이지 누구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리고 이 중앙사고수습본부랑 이제 이 중수본하고 이 방역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함께 네네네.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만들어갔다. 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어제 물량이 중간에 동이 났잖아요. 네. 그 너무 부분에 빨리 대해서 동이 났어요. 예, 네. 그게 이제 350만 명 정도가 그 접종을 받아야 되는데 185만 명분 정도만 준비가 돼 있던 것으로. 그래서 물량이 소진됐으니까 사실 선착순이었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요. 보면.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순차 예약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 준비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 이건 좀 네.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백신을 맞고 싶어하는 민족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요. 근데 빨리 좀 공급이 돼서 많은 네. 분들에게 좀 접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부 백신 경우에는 사실 이제 예정돼 있는데 정은경 청장 같은 경우 워낙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당장 확보된 것 그 정도만 예약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그러니까 중간에 예약이 중단됐다 이렇게 정부가 설명을 하고 있죠. 네,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네.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들어오고 그 다음 주에도 백신이 들어올 다 건데 예약돼 있고 매주 이제 물량을 받아도 확보하고 되는데 확보된 분량에 네. 대해서만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답답할 정도로 꼼꼼하고 정확한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하긴 했었는데요. 근데 네. 사전에 준비된 물량에 대해서 고지가 좀 있었다면 좋았겠다. 차라리. 그다음에 어쨌든 새벽 뭐 3시, 4시 맞아요. 그때 가서 클릭하는 건 좀 힘들긴 하니까. 또 하나는 네. 서버가 그 수강 신청할 때 서버 보강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서버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서버 보강에 대해서는 맞아요. 예상 그거는 가능한 일이었는데 왜 이 부분을 챙기지 않는 건가? 아니 저는. 대학 입시할 때도 입시 정원 있잖아요. 네, 그럼요. 사실 그런 걸 먼저 발표를 해주는 게 맞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선착순으로 계속 손가락 빠른 사람, 새벽까지 버티는 사람 먼저 하라고 하면 좀 이제 일단 언짢잖아요. 백신도 그럼요. 빨리 못 맞는 네. 상황에서. 그런데 어쨌든 그 꼼꼼하게 또 처리하는 그 부분과 기술적인 문제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세계적인 바이올린 거장이죠. 피니커스 주커만의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굉장히 그 누리꾼들이 분노를 사고 있는데 지금 어떤 말을 했길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클래식계 얘기니까 네. 이제 화제가 좀 늦게 된 거예요. 13일 날 바이올리니스트.com이라고 하는 음악 전문지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지난달 25일에 줄리어드 음악 학교 주최로 마스터 클래스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영상을 이제 업로드를 할 예정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주커만이 처음에 여성 연주자 2명한테 연주를 해보라니까 이게 안 된다. 식초나 간장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한 번 더 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연주가 마음에 들지 않았든지 어떻게 표현할지 생각해봐야 된다. 좀 더 노래하듯이 연주하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 노래하듯이란 말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테크니컬하게 기계적으로 음만을 탁탁탁 연주하는 게 아니라 선율에 따라서 음악적으로 잘 표현하라는 의미라고 해요. 좀 감각을 클래식에서. 최대한 살리라 뭐 이런 그렇죠. 거겠죠. 그러니까 네, 뉘앙스가. 정확한 음을 내는 것보다 네. 자신의 색깔을 좀 드러내라 이런 뜻이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잘 안 되니까 더 노래하듯이 연주해보라고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한국인들은 노래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다. 유전자에 없다라고 발언을 한 거예요. 네. 유전자에 없다. 네. 그랬더니 야. 이 네. 지적을 받은 연주자 한 명은 또 난 한국인이 아니다. 네. 그러면 어디 출신이냐고 물었더니 일본계 혼혈이다. 그랬더니 일본인도 노래하지 야.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렇게 대응을 해서 아이고. 말하자면 아시아인들 특히 이제 중국인들에 대해서 주커만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영상들이 최근에 또 확인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네. 아시아인들에 대해서 좀 비하하는 취지의 발언이 아닌가 맞죠. 이런 예.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대놓고 네.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이분은 얘기를? 뭐 노래하는 유전자가 없다고 하지만 이분 뇌가 없는 것 같은데? 나 이 얘기하는 거 보면. 아니, 한국의 프로그램, 뭐 TV 프로그램, 뭐 아메리카 가텔란트 이런 것도 뭐 미국에서 방영이 되고 네, 있고. 네, 네. 우리나라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이 흥이 많은 민족인데 네. 뭐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쉽게
이게 생각을 안 해보고 그냥 필터 없이 그냥 네. 던진 말인 것 같은데요. 네, 예. 근데 이게 생각보다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네네. 이 주커만이요. 1967년에 그 오디션에서 우승했을 때 공동 우승자가 누구였냐면 정경화 선생님이었어요. 아, 그리고 그랬습니까? 네, 아. 주커만의 선생님과 그렇군요. 정경화 선생님의 스승이 같은 사람이에요. 게다가 아. 우리나라에 와서도 여러 번 이제 공연을 흥미롭네요. 공연을 했었는데 그럼 자격지심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그때 한국의 연주자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 네. 주머니에 넣어가고 싶다고. 너무 연주를 잘하니까. 아.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고소연 씨를 지금까지 후원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개인의 그러네. 문제라기보다 좀 네. 뿌리 깊은 인식의 문제가 아닌가. 그러네요. 조금 네. 더. 이제 그렇게 그런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네. 예.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평소에 선입견이 그냥 그렇죠. 드러나는 거죠. 예, 이런 내가 발언 최고다. 속에서. 약간 이런 거 기본으로 깔려 있고 니네들 내가 너희들보다 우월해라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말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스에서 주커만의 발언이 네. 비난을 받았다고 하면서 음악 산업에서 아시아계 예술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추악한 고정관념을 강화시켰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네. 본인도 내가 사용한 단어들은 문화적으로 무감각했다.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했고요. 되돌릴 수 없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사과를 하긴 했네요. 사과는 이렇게 해야죠. 아, 해야죠. 잘못된 예. 거에 바로 정정해야죠. 예.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진심으로 사과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그 어쨌든 주커만 이분에게 그 빌보드 차트를 좀 보라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오늘 빌보드 차트만 보면 네, 빨리 얼른 얘기해 기절하죠. 주세요. 얼른 예. 얘기해 주세요. 이번에 BTS? 예, 미국 빌보드는 12일이죠. 예, 공식 홈페이지 올린 기사를 통해서 방탄소년단이 네. 지난 5월 21일 발표한 버터로 최신 차트, 그러니까 7월 17일자죠. 핫 100에서 7주 연속 1위에 어떻게 올랐다는. 이게 가능한가? 보통 저기 이 음악 전문가들도 정말 5주만 가도 기적이다. 뭐 그러니까요. 4주, 5주 계속 한 주씩 늘려왔었는데. 그러니까 그 출시를 해가지고요. 바로 1위를 해서 7주간 연속했던 곡이 빌보드 차트 8개밖에 안 돼요. 8개. 와, 정말 맞아요. 방탄소년단이 그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옛날 뭐 머라이어 아, 캐리라든가 그럼요. 마이클 잭슨이라든가 모라이어 캐리랑 보이스투맨이 불렀던 노래 맞아요. 15주 1위죠. 15주. 예. 15주. 맞아요. 네, 기억나요. 얼마 그 15주 가자고 사람들이 15주 네. 가져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근데 이거 정말 좀 놀라운 게 옛날에 우리 길보드 차트라는 것도 사실 있었죠. 있었죠. 만들고 빌보드. 그랬어요. 있었죠. 근데 그 네, 오래되신 분들. 짝퉁인 길보드 차트가 아니라 그 미국의 진짜 그 차트인 빌보드 네. 차트에서 7주 연속 1위를 했다는 것은 경사입니다. 네, 그래서 전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박수를 좀 보내주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아직도 이런 그 뉴욕타임즈 표현이 더 이상 덧붙일 게 없네요. 추악한 고정관념이라는 단어가 이게 무슨 뜻인지 너무나 알 것 같아요. 이 네. 아시아인들을 보는 기본적인 인식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BTS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한방 매기고 끝났네요. 네. 예. 네, 깔끔했어요. 네네. 네. 오늘 뉴스 원정대 2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한경 뉴스캐스터 그리고 개그맨 황현희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방위성이 올해도 방위 백서를 통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 여부에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일본 현지 분위기를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거의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건강 잘 챙기고 계십니까? 네, 그러네요. 상황이 더 악화돼서 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외부로 못 움직이실 것 같은데요. 일단 네, 오늘 여러 가지 두루두루 여쭤볼 게 많습니다. 먼저 방위 백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 독도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일본은 매년 이 4월이나 5월 이 경우에 대부분 방위 백서를 내고 있는데요. 네네. 이번에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 즉 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즉 다케시마 독도죠. 이 그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네. 분쟁적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엔 특히 한국이 최근에 독도 방어 훈련을 중심으로 해서 네. 한국의 이러한 어떤 군사적 행위가 한일 간의 협력과 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또한 한국의 이 국방비의 증강도 실제 경계되는 요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한국이 이 독도 관련된 여러 군사적인 행위들이 이 한미일의 협력에도 손상을 줄 수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그리고 경계하는 표현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특성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본 이제 스가 정부를 보면은 그러니까 한국을 아예 버리고 가겠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거든요. 방위백서 뭐 계속 반복됐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그동안 뭐 표현됐던 문구가 삭제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일본 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한일 관계에 대해서. 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뭐 2018년 이후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그렇죠. 실제 한국과 일본에는 많은 신뢰가 많이 붕괴되어 있다는 느낌이 많고요. 네네. 일본 입장은 일관되게 65년 한일 조약에 의해서 문제 해결이 되었고 결국 네. 한국이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일본 시민들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필요하다라는 이런 인식은 있지만 한국에게 그렇게 양보할 필요는 없다라는 인식은 좀 주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보할 필요 없다. 네. 그나저나 지금 일본 내에서는 이게 어떤 의도인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본 언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올림픽 개막식을 앞두고 여러 가지 보도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실제 어떤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까? 거의 뭐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한국에서는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방문이 확정됐다라고 아직 그 발표는 하고 있지 않는데 네네. 일본 미디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방일을 요구했고 그리고 현재 이미 방일이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이 회담 시간을 15분 정도로 즉 일본이 길게 할 필요는 없다라든지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어쨌든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방일을 하는 것은 현재 구요 정상급 내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일본에서는 반가운 이야기지만 하지만 한일 정상회담을 해서 일본 극우 보수 지지 세력 등에게 비난받는 것은 또 두려운 거죠. 그래서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즉 예를 들면 형식적인 인사 절차라고만 이야기를 하지 정상회담이라고는 공식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언론의 뭐 기사라기보다 주장은 한국 측에서 먼저 문 대통령의 방일을 먼저 제안을 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나가고 있고 또 만약에 문 대통령이 방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스가 총리와의 만남은 공식적인 정상회담이 아니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 약식 만남이다. 이 정도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일본이 뭐 정상을 접대를 하겠다고 하지만 이게 공식적인 한일 간의 정상회담이라는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고요. 네네. 여기에 문제 제기가 되자 카톡 관방장관이 일본 정부가 초청한 게 아니고 이것은 IOC 올림픽위원회의 초청을 받고 오는 것이다라는 형태로 해서 일본이 실제적으로 주체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는 정도는 이런 비난에 대해서 오히려 이 정상회담을 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 부담을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부도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외교부 당국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양 정부 간 협의 내용이 일방적으로 일본 언론에 유출되는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 외교적으로 강한 유감이라고 한다면 최고의 어떤 불만을 표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측 반응을 보고 일본 정부나 일본 언론에서 뭔가 톤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실제 정상이 방문을 하고 의제를 정해가고 있는 중간에 네. 이것들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유출을 시키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일본 내에서의 좀 정치적인 목적들이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방문을 공식화해서 네. 흥행을 하고 있지 못한 올림픽에 나름대로 여론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혹시 경우에 따라서 중간에 방문이 취소되더라도 일본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러한 제스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 미디어들 입장에서는 실제 한국이 많은 배려 속에 이 어려운 속에서도 방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미디어들 입장은 오히려 한국이 방문을 해준다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조금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기 위한 이러한 좀 정치적 이용이다라고 좀 느껴지는 측면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그 올림픽에 참석한다는 주요 정상들 누가 있습니까? 당장 바이든 대통령도 안 간다, 질 바이든 여사가 대신 간다 이런 보도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어떤 분들이 지금 확정된 사람이 있습니까? 대통령 중에. 네, 실제로 G7 회담을 했을 때 네네. 거기에서 프랑스 대통령이 방문을 한다고 했죠. 하지만 프랑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음 하계올림픽에 인사차 오는 것이고요. G7 국가 중에서 누구도 참가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렇게 보고 지금 현재 약 120명 정도의 초청을 했다고 하지만 진짜 방문은 20명 정도도 안 된다고 하고 네. 거의 주요 국가의 정상급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상징적인 존재가 될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는 걸 보면 실제 훨씬 더 성의를 가지고 접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를 고려해서 명분은 세우되 실리는 주지 않으려는 좀 이러한 이중적인 자세가 지금 일본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일본 도쿄도가 다음 달 22일까지 다시 긴급 사태를 발효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미 교수님께서 이 각국 선수들의 입국 단계에서부터 방역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 공항에서 먼저 선수들이 들어왔을 때 이 코로나 관련돼서 확진이 되면 이것을 격리를 하고 밀착 접촉자들도 함께 격리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실제 밀착 접촉자들은 그대로 선수촌으로 보내졌던 것들이 하나의 사례가 되었고 또 실제 무증상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2주간 격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격리 없이 그대로 선수촌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선수촌 내에도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 이 확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들이 7만 명 정도 선수촌 속에서 약 몇 군데밖에 있지 않는 것이 방역의 취약점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고 나서 또 실제 지금 이 선수단들이 그렇다면은 자기가 이동을 했을 때 추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애플리케이션도 작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실제 선수들의 전체 추적을 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선수촌이 집단 클러스터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곳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그 지금 스가 최근에 여론조사를 이제 보면은 스가 총리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코로나 문제가 가장 큰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네, 실제 NHK가 이틀 전에 9일하고 11일 발표한 여론에 의하면 네. 스가 총리의 지지율은 33%로 역대 최저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측이 46%로 나왔고요. 또한 올림픽에 현재 이 상황에서도 올림픽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 65%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실제 올림픽에 대해서 국민들 불만이 많다는 거고 네. 추가 수상은 백신 정책으로 이것을 극복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백신은 공급이 부족하고 지금 지방에서랑 예약 취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스가 정권에 대한 무능력이 그대로 증명되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였습니다. 명랑시사 1,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3, 4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그리고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등 예정돼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이승원의 명랑시사 3부 시작합니다. 어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됐죠. 초, 중, 고교의 수업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안 그래도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격차와 이 돌봄 공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직접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육감님. 교육부가 2학기 전면 등교를 추진하던 중이었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는데요. 지금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네, 정말 우리 학생들이 네. 학교 가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랬죠. 또 이렇게 중단을 하게 돼서 아주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어제부터 학교 전체가 다 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했죠. 네. 네, 그리고 물론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또 예외사항이 있어서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은 4단계지만 네. 역시 1대1이나 1대2의 대면 교육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죠. 특수학교만 예외입니다. 네, 그렇군요.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됐고 오늘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초등 1, 2학년 교직원의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예정을 하고 계신가요? 앞으로 좀 진행 상황을 알려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저희는 이제 이 4단계이기 때문에 네. 학생들 물론 학교를 안 가지만 우리 이 교사들과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번 접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아서 네네. 이달 19일부터 네. 교직원들에 대한
이 백신 접종을 시작을 하고 네. 고등학교 학생들도 모두 하게 되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상자를 해보니까 약 한 19만 명 정도가 되고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개학 전에 아무튼 이 가능한 한 최대한 이렇게 접종을 하고 가을에 가령 우리가 개학을 하게 되면 다시 2학기 시작할 때는 개학하기 72시간 전에 네. 이 PCR 검사를 받아서 음성이 돼야만 학교 오실 수 있도록 모든 교직원에게 의무적으로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준비를 하면 뭐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 되겠죠. 이 교직원 백신 접종을 일단 우선 시작하고 조금 전에 19만 고등학생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 이게 고등학교 1, 2, 3학년 전체 포괄하는 숫자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순서도 이제 뭐 어쨌든 고3 학생 먼저 맞고 고2, 고1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상황이 좀 엄중해져서 여러 가지 학사 운영에도 뭔가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일단 경기도 소재 학교의 학사 운영에 크게 달라지는 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의 경우는 좀 초등학교 경우는 이제 다음 주간 정도에 대부분 다 방학에 들어가요. 다음 주에. 네.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가 이번 주 내에 이제 방학에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일단 방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학사 일정은 잠시 방학 동안 이제 쉬게 되는데 다만 이제 방학 동안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기초학력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네. 아이들에게 좀 보충 수업이랄까 이것을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해나갈 그런 계획이죠. 네. 지금 사실 이제 원격 수업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굉장히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1년 이제 반 동안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교육감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학력 격차가 더 심해졌다라는 어떤 보도들도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그동안 원격 수업에 있어서는 사실 벌써 작년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해와서 네. 경기도에는 상당히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원격 수업 경우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88% 이상이 실시간 쌍방향으로 화상 수업을 하고요. 네. 중학교 같은 경우는 82%가 화상 수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학생들 하나하나 다 점검해 가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을 하시게 되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학습 부진이라고 할 때 네. 대체로 그게 이제 읽기, 쓰기, 세마기 네. 이 세 분야에 대해서 부진한 아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걸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금년 3월에 이걸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네네. 이 부진한 학생이 대체로 1000명 가운데 한 5, 6명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높지는 않은 수치라는. 네, 그렇게 말씀. 높지는 않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보통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네. 초등학교 3학년, 6학년은 한 100명 가운데 1명쯤이 되고,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경우는 1000명 가운데 한 2명이나 1명 정도밖에 안 돼서, 네. 사실 적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도 적극적인 우리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어떤 동기를 만들어주고 용기를 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도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한 중고등학교 학생들 혹은 초등학교 고학년보다는 사실 더 어린 아이들일수록 대면 수업이 중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초등학교 특히 1학년, 2학년 경우는 그렇죠. 사실 학교에 와서도 놀고 같이 뭐 노래도 부르고 그렇죠. 하면서 이게 배우는 건데 네네. 학습 위주보다도 근데 이게 전혀 없으니까 이제 문제가 크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도 문제지만 학생들이 사실상 집에 있게 되면 마치 갇혀 있는 기분일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갖는 이 정서적인 불안감, 또는 뭐 친구들도 못 만나고 어떤 네. 스트레스 해소할 길도 없고 부모님하고 맞부딪히면 자꾸 충돌만 하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좀 해소할까 해서 저희는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 가능하면 네. 하루에 한 번씩 문자로 통화를 하거나 네. 아니면 직접 전화를 해서라도 아이들에게 용기도 주고 희망도 주고 격려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네. 그런 정서적인 것도 저희들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온라인 수업이 이제 많이 적응도 됐고 이제 오랫동안 뭔가 스킬도 조금 노하우도 늘어난 상황이긴 한데요.
저소득층 그리고 맞벌이 가정에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도움을 좀 전혀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네네. 이런 아이들의 경우는 우리가 별도로 자원봉사자 같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도움을 좀 주도록 하거나 이래서 네. 그런 맞춤형으로 하기 위한 것을 상당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학교로 찾아가는 1:1 맞춤형 상담도 하고요. 네. 그 학생들을 학습 지도로 하기 위한 저희가 전문 상담사들을 한 240명 정도 아주 상주를 시켜서 네. 학생들을 좀 더 격려해주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KT하고 우리가 협력해가지고 네. 온라인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같은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런 걸로 학생 개개인에게 어떻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재정 교육감께서 SNS에 글을 남기셨는데 이 긴급 돌봄은 원칙대로 진행한다 이런 취지였어요. 이 긴급 돌봄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요? 이제 긴급 돌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가 이제 원칙이고요. 네. 그 긴급 돌봄에 신청을 하는 학생은 누구나 다 우리가 받아서 돌봄을 실시를 하는데 네. 이 금년 2학기 때 들어와가지고 지금 돌봄을 받는 학생들이 대체로 전체적으로 보면 한 7만 명 정도 됩니다. 네. 이게 전체 총 학생의 한 9% 조금 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맞벌이 부부나 또는 가정에서 이 아이의 돌봄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네.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이 최대한 이 학생들을 위해서 이 여러 방법으로 돌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원칙은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인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이제 출퇴근하다 보면 7시 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밤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이외의 시간이 훨씬 더 고통스러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일을 하시느라고. 이런 경우도 보충할 수 있는 인력들이 준비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그런 인력들을 위해서 이제 자원봉사자도 대기하고 있고 네. 혹시 그런 경우는 뭐 이 초과 근무를 해서라도 네. 1시간이나 이렇게 더 여유 짬을 있게 줄 수 있도록 여유를 네. 주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교육과 관련해서 혹시 그 경기도 교육감으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주시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아무튼 인내를 가지고 이걸 잘 이겨나가야 되는데 올 여름 방학이 사실 저는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학생들이 가급적 그 방역 원칙을 다 잘 지키고 어렵더라도 좀 참고 이겨갔으면 좋겠고 네. 학부모님들도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 방역 원칙을 지킨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은 계속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질문을 여러 차례 좀 드렸습니다. 네. 전직 통일부 장관 지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통일부 폐지를 하자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통일부 장관을 그만두던 해가 2008년 초인데요. 그때가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때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원회 때부터 통일부를 없애자는 얘기가 아주 나와서 그랬었죠. 네. 그때 정말 토론을 많이 해가지고 유지를 잘 시켰는데요. 네. 이번에도 이제 통일부에 대한 무용론을 얘기하는 것이 뭐 통일부의 역할이 없지 않느냐, 뭐 효과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사실상 통일 문제는 헌법상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거든요. 네. 책임이고. 네. 그러니까 통일부가 할 일은 사실상 통일 과정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통일 이후에까지도 통일부의 역할이 크거든요. 네. 통일 이후의 역할까지도 법적으로 다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네. 통일부는 사실은 우리의 희망이고 꿈이고 우리 국가의 미래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통일부를 이렇게 없앤다 한다는 얘기는 결국 잘못된 얘기죠. 이건 국가의 어떤 책임을 잃으면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의 책임을 포기한다는 얘기도 될 것이고 네. 더구나 우리 민족적으로 본다면 이건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과제인데 그런 소망을 경시하는 게 아닌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뉴스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경제가 문제 시간입니다.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년 최저임금이 드디어 결정됐어요. 네네. 결론만 먼저 말씀해 주시면 되십니까? 네. 네, 올해보다 440원, 5.1% 오른 9,160원입니다. 5.1% 인상. 네네. 그래서 9,160원. 네. 네. 이 사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내세웠잖아요. 그랬었죠. 여기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상 처음으로 9,000원대에 진입을 했고요. 네. 만약에 이걸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냐? 191만 4,440원. 네. 올해보다 매달 9만 1,960원이 오르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오늘 이제 시급 9,160원으로 최종 의결을 했거든요. 네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네. 다음 달 5일에 고시가 되고 있고요. 이게 이번 최저임금이 사실 그 사상 최고 인상률과 최저 인상률이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나왔어요. 그렇습니까? 네. 마지막 최저임금 의결이어서 네. 다들 관심이 많았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제 9,160원에 결정이 됐고요. 이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을 보면 사용자 위원 9명, 네.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 쪽 그렇죠. 9명, 사용자. 근로자 위원 9명, 네. 그러니까 일하는 직원들 9명, 그리고 공익위원 이쪽에 이제 정부 측 인사라고 볼 수 있을 그렇죠. 거예요. 중재하시는 분들. 네, 맞습니다. 일종의. 네. 그분들이 이제 9명이에요. 근데 이 최저임금이 항상 그렇거든요. 서로 이제 그 1차, 2차, 3차 할 때는 각자 패를 안 보여요. 네. 그러고 있다가 한 5차, 4차쯤 가면 네. 이제 양쪽이 다 패를 냅니다. 양쪽에서 막 던져. 네, 네, 던지는데 각자 안에. 네.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어요. 보통 그렇죠. 네. 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점점점 좁히는 과정인데 이 마지막에 사실 합의로 끝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뭐 한쪽이 네. 나갑니다. 일단 노측이 나가든지 사측이 나갑니다. 기사 대부분 다 퇴장으로 끝나요. 맞아요. 퇴장했다. 그럼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공익위원들이 남아서 네. 이분들이 내놓는 안으로 대부분 결정이 됩니다. 역시 올해도 마찬가지였고요. 네네. 그 5차 전원회의에서 이제 근로자들이 던집니다. 네. 1,800원. 아, 처음에 이제 네. 1,800원을 네. 요구했군요. 근데 사측이 동결 던집니다. 물러서지 사측은 않습니다. 늘 동결이에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일단 버티고 보는 거죠. 네. 근데 6차에서 가서 6차 때는 이제 좀 깎습니다. 8차 때 좀 깎습니다. 네. 1,440원. 그래도 10,000원이 넘은 네. 수치를 제시했군요. 네. 사측은 20원 올립니다. 8,740원. 그러니까 민주노총 측에 근로자 위원들 가운데 민주노총 그 몫이 4명 있거든요. 네.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반발해서 네. 퇴장을 합니다. 8차 때. 그리고 이제 9차 전원회의가 어제 밤에 열렸는데요. 네. 최종적으로 이제 10,000원가 네. 8,850원을 제출해서 격차가 1,150원까지 줄어들긴 했어요. 네. 그런데 여전히 차이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이라고 해서 공익위원들이 일종의 이제 구간을 줍니다. 이건 1,150원 너무 넓으니까 네. 한 9,030원에서 9,300원 사이에서 한번 타협을 보세요라고 네. 이 구간을 줘요. 네. 근데 역시 여기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익위원들이 단일안으로 9,160원을 제시했고요.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9,160원에 결정이 됐고 내 편 어디 갔느냐? 아까 제가 퇴장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아예 투표를 안 한 거고요. 네. 그 마지막 가서 이제 1,150원까지 좁혀지긴 했지만 그래도 절반이 채 안 되는 그 중간쯤에서 이제 네네. 결정이 난 거군요. 그런데 그 많은 숫자 중에 네. 왜 9,160원인지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설명에 따르면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정상사회로 복귀하는 상황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네. 사실 올 들어서 이제 경제 수치가 상당히 좀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고 글로벌 상황 봐도 정상사회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요. 임금 인상률을 5.1%를 어떻게 결정했냐. 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이 3개 기관의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평균해 봤더니 네. 각각 4%, 1.8%. 네. 이 두 개 더하면 5.8%잖아요. 네네. 여기에다가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0.7%를 빼서 네. 5.1% 인상률을 도출했습니다. 아, 취업자 증가율을 빼는 거군요, 네네. 수치가. 그래서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각각 4%에서 1.8%였고 취업자 증가율을 빼니까 어쨌든 5.1%. 이제 이 산수 수학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순서대로 했어요. 이 네네. 통계를 내고 다 했으니까 대략 이제 이해는 갔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이 마지막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간이었고.
사실 당시에 2017년 뭐 복귀해 보시면 당시 대선 후보들이 다 10,000원 공약을 대부분 맞아요. 했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은 달성은 못했어요. 네. 이게 사실 임기 초에 소득 주도 성장 이 말 굉장히 많이 들어요. 소주성 해가지고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네. 최저임금 10,000원을 공약을 해서 첫 해부터 파격적인 인상을 했습니다. 그랬죠. 이때 얼마 올렸냐면요.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네. 이게 전년에 비해서 16.5%는 올려주셨어요. 16.5.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역대 네네. 최대 인상률이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게 바로 역대 최대입니다. 16.5%가. 네. 생각납니다. 네. 네. 당시 그래서 상황을. 이 인상률을 보고서 노동계도 놀랍다는 반응을 이제 나타냈습니다. 네. 사실 월급이 16.5% 오른다고 하면 정말 많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한 자릿수고 네, 맞아요. 네, 뭐 4% 올라도 5% 올라도 막 감사하는데 네, 16.5%면 상당했죠. 당시에도. 근데 가도. 이게 이제 10,000원을 맞추려고 하면 6,470원에서 10,000원까지 가려고 하면 매년 한 두 자릿수는 올려줘야지 10,000원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19년에도 인상률이 10.9% 네. 해서 8,350원을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인 거잖아요. 단순하게 합쳐도 한 27%가 넘는 거니까 그렇죠. 경영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다 죽는다. 음. 특히 이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어요. 네, 그랬죠. 게다가 2018년부터 국내 취업자 수 증가폭 등 고용 지표가 악화됐습니다. 네. 게다가 청년 실업난까지 가중이 되면서 경영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 다 이유가 뭐냐?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라면서 네.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이제 반대 여론에 밀려가지고 지난해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인상률이 2.9%에 그쳤고요. 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공약을 못 지키게 됐다라면서 공식적으로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랬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코로나19가 사태가 닥쳤잖아요. 그래서 올해 인상률이 1.5%입니다. 네네. 올해. 이게 바로 역대 최저입니다. 역대 네, 제가 아까 2.9에서 끝난 게 아니라 네. 1%까지 내려갔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출범 첫 때는 16.4%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 그리고 올해는 1.5%라는 역대 최저 인상률이 반복되는 이른바 이제 널뛰기식 최저임금 정책이다라고 네. 해서 비판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해서 그냥 그 인상 비평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이 더 많이 올랐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느낌적으로 네네. 박근혜 정부 때보다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인상률이 7.2%예요. 근데 박근혜 정부 때 평균 인상률이 7.4%입니다. 당시 그렇게 높았었습니까? 네네. 10.4? 네. 그랬군요. 이러다 보니까 아니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면서 박근혜 정부보다도 소득 양극화 해소에 미흡했냐라면서 이제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뭐 이래저래 다 욕먹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결과적으로는 네네네. 참 안타깝게도. 알겠습니다. 그 동결 심지어 심할 때는 인하까지 요구를 항상 하잖아요. 경영계 반응은 어떤가요?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죠. 이번에. 네. 네. 그 굉장히 여러 개의 경영계 단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각자 입장문을 냈는데요. 네. 일단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네, 아니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거다라고 네. 비판했고 많은 취약계층 근로자들 역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상황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네. 자, 대한상공회의소 네. 여기에서는요. 가뜩이나 힘든 중소기업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계 상황에 부딪힌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할 때 경제계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하면서 고용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네. 얘기했고요. 네.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여기는 기업인들이 한계 상황에 몰리게 됐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5.1% 인상하는 것은 소상인공, 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나아가 실업난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네, 했어요. 결론은 비난 일색이었다. 반면에 그러면 5.1% 올랐는데 노동계는 만족을 합니까?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했는데 네. 딱 결과를 놓고 보니까 박근혜 정부보다도 못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을 내세웠는데 결국 무산이 된 거잖아요. 네. 이게 10,000원 공약이라고 하는 게 민노총 같은 경우에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안전만 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였는데 문정부 마지막 심의에서도 10,000원에 근접한 안이 나오지 않았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노총도 역시나 입장문을 내서요. 네네. 그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사용자들의 반발이 거셌다면서도 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죠. 강조했습니다. 네. 최저 생계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좀 감안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기름값 얘기도 좀 해볼까요?
저도 3일 전인가 기름값을 기름을 넣었는데 놀랐어요. 잘못된 줄 알고. 서울 휘발유 값이 1,700원을 넘었다고요? 좀 네.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많이 올랐죠. 네, 그 숫자가 10일 기준으로 보니까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리터당 1,626원. 네. 서울만 보면 리터당 1,707원. 그러니까요. 네. 1,700원 넘었어요. 올 네. 들어서 처음 1,700원 돌파했고요. 네. 연초에 서울이 1,505원이었거든요. 네네. 전국은 1,430원이었고 그러니까 연초 이후에 대충 한 200원쯤 올랐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군요. 10주 연속 올랐고 네. 2018년 1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네. 역시 경유 가격도 리터당 1,423원으로요. 1월 1일 기준보다 약 200원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초보다 네네. 한 200원 정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국제 유가 네, 당연히. 당연히. 네네네. 네. 우리는 뭐 100% 기름을 사다 쓰니까. 그러니까요. 네. 국제 유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1월 5일 기준으로 보니까 두바이유가 배럴당 50.5달러였어요. 그런데 6일 기준으로 보니까 75.88달러.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렇죠. 브렌트유도 그 똑같은 비중으로 이제 올랐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백신 보급에 따라서 경제가 회복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산유국들이 기름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른바 이제 수요가 많아지니까 네. 공급을 늘려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5일 날 오펙 플러스 회의, 그러니까 네. 오펙 국가 플러스 러시아까지 해가지고 회의를 열었어요. 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와 네. 아랍에미리트 간 이견으로 이 회의가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됐어요. 네, 아예? 이게 왜냐하면 원래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를 열어서 산유국들이 이제 매월 이제 일평균 배럴을 한 50만 배럴씩 더 늘리자라고 네. 예상을 했었는데 증산분을 결정하니까. 네. 네. 근데 아랍에미리트는 우리는 더 늘리고 싶다라고 했었고 사우디아 더 많이 왜냐하면 그 아랍에미리트가 이거 석유 이른바 캐펙스 투자 설비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요 생산 능력이 된대요. 아 그렇구나. 네. 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네네. 일종의 이제 종주국이잖아요. 네, 그렇죠. 갑자기 너무 많이 늘리면 유가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0만 배럴쯤으로 하지라고 해서 이견이 벌어지면서 네. 회의가 취소가 되면서 네.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유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4분기에 보니까 부족량이 하루에 한 220만 배럴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20만 배럴? 네. 이 당분간 아마 유가 계속 상승세는 조금- 이어질 것 같은데 네. 이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네. 언제까지 이렇게 오펙 플러스 회의를 이제 취소하고 이렇게 합의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회의가 재개될 가능성도 크고요. 이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유가 상승에 대비해서 8일 날 긴급 회의를 열고요. 유사시 방출 가능한 비축유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경제가 문제였고요. 고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투자한 개미들을 위한 코너죠. 돈과 함께 시간입니다. 주식계 요정 염블리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승진하셨네요. 네, 너무 고속 승진 아닙니까? 좀 빠른 것 같습니다. 본인도 인정.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시작하자마자 질문부터 던지겠습니다. 염승환의 천기누설. 4429번님이 문자 주셨어요. 코로나 4차 대유행 얘기가 나오는데 백신과 치료제 관련주 한동안은 오르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근데 이제 그동안 뭐 우리가 2차, 3차 이렇게 유행했던 경험을 좀 되살려 보면 네. 그때 이제 한참 유행하기 초기 국면에서 그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주 아니면 이제 진단키트 그쪽이 급등을 했다가 막상 이제 그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 나올 때는 오히려 네. 이제 주가가 급락하는 양상이 나왔거든요. 네네. 이번에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보시면 사실 그 코로나 그 오히려 피해주들이 좀 오르고요. 네네. 오늘 그 증시가 올랐잖아요. 네. 오른 상황에서도 빠진 기업들은요, 다 이런 그 코로나 치료제, 백신, 뭐 진단키트 관련주는 다 급락을 해버렸어요. 네네. 그만큼 이제 학습 효과가 생긴 거예요. 4차 대유행 얘기가 나온 지 이미 됐고, 이미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할 매력은 저는 좀 떨어졌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의 1, 2, 3차 대유행을 한번 복귀해보면 충분히 좀 답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이에요. 9202번님이 문자 주셨어요. 현대차그룹 2분기 역대급 실적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아직도 수익이 안 납니다. 파업한다는 말도 있는데 더 떨어지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런 문자 주셨어요. 일단 뭐 파업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한다고 그냥 가정을 했을 때 네. 과연 좀 주가가 빠질 거냐.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통계가 뭐냐면 네. 역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 연속 파업을 3분기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2년 동안은 안 한 상태인데 그 8년 동안 했을 때 데이터를 보면은 그 중에 그 8번 중에 6번이 오히려 주가가 올랐어요. 파업을 하는데도. 아, 그렇습니까? 예, 네. 2번은 빠졌고. 네. 그리고 어떤 해는 그 파업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네. 손실이 컸는데 그런 해마저도 올랐어요. 주가가 오히려. 그러니까 되게 손실이- 좀 아이러니하긴 한 건데.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파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게 장기화되는 게 아니라 그때 일시적으로 파업을 해서 일회성으로 그 손실이 잡히는 거거든요. 네네. 파업 이슈로 이미 미리 좀 빠져 있었어요. 빠져 있었고 그리고 파업이 된다고 해도 과거 데이터처럼 빠졌던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전망을 좀 해주시면요. 네,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늘 모두 다 일단 상승했고 어제도 그랬고요. 이제 오늘까지 이틀째 지난주에 좀 많이 빠졌잖아요. 증시가 좀 네네. 코로나 이제 팬데믹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 우려 때문에 빠졌는데 결국 이게 이제 악재로 작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이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정부에서도 뭐 재난지원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미국도 금리 인상이 늦춰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중국이 지난주에 이제 지급준비율이라고 이제 은행에서 이제 대출 여력이라 그러죠. 네. 이거를 이제 인하를 함으로 인해서 유동성을 풀어버렸거든요. 중국도.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증시에는 나쁘게 작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증시가 반등을 했는데 이번 주에 뭐 급등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지난주에 한 주 또 조정을 받았고 이번 주 뭐 증시 실적이라든가 또 대형주들의 주가 반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번 주말까지도 상승장은 좀 당분간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이른바 이낙연 테마주가 장중 강세였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네. 사실 이제 이사님께서 그동안 쭉 보시면 대선을 몇 달 정도 이렇게 앞두고 본격적으로 들썩거립니까? 이 테마주라는 게. 이게 보통요, 대선 앞두고 보통은 한 1년 전부터 막 움직여요. 사실은. 1년 전부터. 1년 네. 전부터는 왜냐면 그때 막 후보군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막 여론조사도 나오고 하니까 이번 이제 올해 2021년 12월에 대선 후보가 최종 결정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네. 이제 그때가 거의 절정으로 가는 거죠, 사실은. 근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대선 후보라고 해서 지금 인지도 있는 후보 중에도 당연히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간에. 그렇죠. 네. 네,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의외의 복병이 나와서 인지도가 확 올라가서 치고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네. 대선이라는 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후보의 지지율에 따라서 뭐 엄청나게 주가도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신 분들은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다만 이런 뭐 정치 테마에 대한 관련된 투자는 사실은 저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는 것 인물이라든가, 같지는 않고요. 네. 네, 되도록이면 그쪽에 대한 투자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중국 기업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반도체 굴기를 내세웠던 이 중국의 그룹이죠. 칭화유니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이 국내 반도체 관련 기업의 어떤 영향, 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거는 좋은 뉴스는 맞죠. 왜냐하면 중국의 이제 칭화유니가 예전부터 반도체 굴기를 내세워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협을 했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좀 이게 위기 아니냐 할 정도로 좀 그 많은 이제 예전에 언론에서도 뉴스들이 나왔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실패를 했고요. 네. 이 반도체를 만들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그냥 돈만 있다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네네.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노하우들을 이제 활용해서 또 쫓아가면 이미 삼성전자 저 멀리 달아나 있는 거죠. 전자가 그냥 노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격차는 점점 벌어져요. 또 도태되는 거고 돈을 한 100조 이상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이 1%도 안 될 정도로 네. 처참한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네. 결국 중국 정부에서 이제 파산 신청을 좀 한 상태인데 물론 살리긴 할 것 같아요. 뭐 법정 관리해가지고. 네. 그렇지만 이미 경쟁력이 떨어졌고 또 거기다가 더 힘든 건 미국이 견제를 해요. 자꾸 못하게. 그렇죠. 네. 미국은 장비를 많이 갖고 있는데 네. 공급 안 하면 못 만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도 좀 중국의 반도체 경쟁력은 회복되기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돈과 함께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였습니다. 지금 이 시각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짚어보는 여의도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당 차례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먼저 이 얘기가 가장 핫해요.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만나서 이제 전 국민 지원 합의를 했다고 발표했는데 100분 만에 그 오해였어. 이렇게 이제 번복을 했잖아요. 의원님께서 SNS에 나경원, 황교안 투톱 체제가 떠오른다라고 언급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20대 국회 말미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황교안 당대표 체제였어요. 국민의힘 쪽이. 근데 그때도 보면은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이루면 나중에 뭐 당대표가 나서든 또는 당의 다른 의원들이 나서든 합의가 번복되는 일이 굉장히 잦았습니다. 의총에서 뒤집어지고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원내대표 간의 협의나 합의가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또 합의를 전제로 이제 여러 가지 의사 일정들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막 꼬이고 그래서 국회 운영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거든요. 혹시나 이준석 대표를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협의나 합의 이게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고 기껏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의사 일정을 준비해도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긋날 수 있고 또.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고 국민분들 입장에서도 좀 불안하지 않으시겠어요? 당대표가 A라고 얘기했는데 또 막 시끄럽더니 A가 아니었어 이렇게 자꾸 돼버리면 그런 측면을 좀 거론한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해명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대변인에게 스피커폰으로 전달해서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 해명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합의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그동안 당이 가졌던 입장과 다른 그런 어떤 합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전달의 실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좀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만 해도 상당히 많은 언론 보도가 나왔었고 그랬었죠. 쏟아졌죠. 저희 당 의원들 텔레그램 방에도 야 이게 웬일이냐 이러면서 막 엄청 시끄러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종의 하나의 해프닝이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순간 정치가 굉장히 가벼워질 뿐만 아니라 당대표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가벼워지는 거죠.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가 오늘로 대략 이제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 6월 11일 전당대회 이후에 한 달.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는 허니문이 끝났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그동안 박주민 의원께서는 그 제1야당 대표로서 이준석 대표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셨습니까? 지난 한 달. 등장 자체는 굉장히 신선했죠. 가지고 있는 의미도 컸다고 저는 봅니다. 정치권에 대해서 국민분들이 계속 원하셨던 세대 교체, 또 새로운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큰 일조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당대표가 된 이후에는 실력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 실력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뭐 정책에 대한 어떤 밝음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당내 어떤 의사소통 구조를 잘 이끌어서 분란이 없도록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실력이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만족스러운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 아니냐. 최근에 뭐 부처 폐지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다른 의원들이 바로 반박하고 나서고 이런 일들이 좀 자주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런 당을 이끄는 실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박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몇 시간 전이죠. 오후 4시 반부터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가 열렸습니다. 이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론으로 결정되는 그런 상황인데 더 분위기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의원들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100% 지원으로 더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느끼시기에? 우선 의총을 저희가 거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총에서도 사실은 분위기가 전 국민에게 지원해야 된다라는 쪽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의총 전에도 의원들이 여러 경로로 의사를 이제 모아서 당 지도부에 전달을 했었는데 그때도 상당수 많은 의원들은 전 국민에 이번에는 지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매번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이번에는 좀 전 국민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사가 좀 강했기 때문에 최고위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총리의 입장은 확고해 보입니다.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가 있었는데 우원식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길은 정치가 내고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은 정치를 따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신격전처럼. 부총리 입장은 박주민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뭐 부총리가 관료 아니겠습니까? 특히 관료 중에서도 이제 국가 재정을 책임지다 보니까 재정의 안전성이라는 부분에
주로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나 사실 재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안정성만 따질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네. 특히 지금 사회 경제적인 어떤 상황과 분위기 또 이후에 미칠 정치적인 파장 이런 것들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 관료로서 네. 또 국간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꼭 정확한 말은 아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국제 경제 관련 기구 IMF나 미국 재무부조차도 한국은 재정을 조금 더 쓸 여력이 있다라고 예, 물론입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완고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일단 여당이 뭐 부총리를 어떻게든 정확히는 기재부를 어떻게든 설득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은 당대표 말을 번복할 만큼 야당이 강경하게 선별 지원을 그렇죠.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일단 국회에서 합의가 돼야지 될 텐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전망을 좀 살짝 해주시면. 어제 이제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번복하면서 네네. 국민의힘이 전면 번복은 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여지를 뒀다. 여지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을 두텁게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네네. 여력이 있다면 80%에서부터 100%까지 사이를 고민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타협과 설득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당 정부와 충분히 논의한 후에 의사가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지를 네. 저희들이 이제 활용해서 네. 야당과 이야기를 나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 경선 얘기를 좀 해봐야죠. 네. 그 경선 연기 안 하기로 해서 이제 일정으로 쭉 갔고 이제 컷오프해서 후보까지 6명이 추려졌습니다. 네네. 그런데 당초에는 예정대로 하자고 했던 추미애 후보, 뭐 박용진 후보도 최근에 경선 연기하자라는 쪽으로 입장을 좀 바꾼 것 같아요. 네. 경선 연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많은 논란 끝에 경선 연기 없이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러다가 지금 다시 코로나가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서 다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당 지도부 차원에서 이 경선 연기에 대해서 재논의를 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네, 아직. 다만 네네. 이제 송영길 대표가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한번 상황을 한번 보자. 네네, 그렇죠. 진짜 경선을 치르기가 어려울 정도의 코로나19 상황이 오는지 이 정도의 여지를 두는 상태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어제 정부에서 뭐 밝혔다시피 이런 추세가 유지되면 이제 8월 중순에는 한 2,300명까지 확진자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제 추계가 나오니까 네. 그 부분이 조금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해요. 사실 작년에 있었던 당대표 경선 그리고 올해 있었던 당대표 네. 경선도 네. 사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치러졌었고요.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제 치르는데 상당수 당원들이나 또는 이제 경선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적응이 됐다. 예, 적응이 어느 정도 돼 있고 준비가 또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상황만 놓고 당연히 연기해야 된다. 네. 이런 논리는 이제 성립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을 앞서가는 그 양자 대결에서 네. 일부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네. 윤 전 총장을 이낙연 전 대표가 제친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 네. 이번 경선에서 가장 수혜를 본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객관적인 수치까지 제가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이낙연 이제 후보라고 좀 불러야 되겠죠. 후보, 이낙연 후보의 경우에 지지세가 좀 모이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요인에 대해서는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지속될 건지 네. 또는 상승세가 오히려 더 뭐 커질 것인지 이런 것들은 좀 살펴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확실히 지지세가 좀 모이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열심히 이벤트를 민주당 내에서 하고 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또 등장하셨어요. 짠 등장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역선택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자 하는 건지 뭔지 뭐 그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이제 뭐 약간 반농담으로 뭐 화이트 해커 역할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게 상도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정치도가 그러니까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발언과 행동은 다른 당의 경선을 조롱한 거죠. 예, 이것은 뭐 다른 당의 경선을 뭐 축복해 준다거나 뭐 거기에 본인의 의사를 좀 보태려고 했다기보다는 네네. 저는 명백히 조롱의 의사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가동하고 운영할 때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 또 네. 실제로 일부는 참여한다는 걸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고 활용했던 이유는 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상도위를 지킬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 또는 상식 있는 사람들은 지킬 것이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또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믿음이 네네. 있으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나 이런 네네.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그 믿음을 저버리는 동시에 네. 상대당의 경선에 대해서 조롱을 한 것이고 네. 이준석 대표는 그런 조롱에 박수를 쳐준 꼴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화도 나고 네. 이건 말 안 되는 일이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들죠. 예.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일부 법률가 출신 의원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변호사 출신이시죠? 네, 제가 실제 변호사 출신이었죠. 네. 지금은 직업을 바꿨지만 어떻게 뭐 업무 방해죄까지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일부 사실 뭐 업무방해죄라는 건 업무방해 결과가 꼭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위헌범이라고 해서요. 업무방해 위험이 창출되면은 성립을 할 수 있는 그 범죄라서 자체로서. 구성 자체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꼭 사법적으로 나서야 되는 그럴 건 것이냐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판단이 필요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법무부에서 네. 형사소송법 법률 구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네네네. 취지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시다시피 지금 그 형사 피의자에 대한 그 변호를 이제 국선 변호인들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네. 제대로 된 조력을 못 받는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던 겁니다. 네네. 그래서 피의자 단계 뭐 이런 단계부터 좀 적극적으로 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네. 취지고요. 네. 다만 이제 저는 좀 아쉬운 게 제가 네. 옛날부터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네. 피의자 단계에서의 국선하고 법원에 이제 기소돼서 재판받을 때 그때 국선 변호사가 또 달라지게 되는 문제가 계속 존재해요. 달라지게끔 돼 있습니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법무부에서 하는 거고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법원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국선은 또 법원이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네네. 변호사가 달라지게 돼요. 근데 네. 통상적으로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A 단계에서는 이 사람한테 조력을 받고 B 단계에서는 또 다른 사람한테 조력을 받고 이러면 굉장히 혼잡스럽고 번잡하고 그렇죠. 불편하죠. 네네. 그래서 예전부터 법원하고 얘기해서 피고인 국선 변호가 법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걸 내놔라. 네네. 그러면 아예 이제 피의자 단계 국선 변호가 합쳐서 하나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얘기해서 제가 법원을 상당 부분 설득해놨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다 반영하지 않고 일단은 먼저 출발을 좀 하겠다라고 법무부가 입장을 낸 거라서 저는 이제 법원 단계에서의 형사 피고인 국선 변호까지 합친 네, 그런 별도 법원을 지금 준비를 다 끝냈고 따로 좀 발의를 좀 할 생각입니다. 아니 그게 당연히 들어가야 될 내용 같은데 왜 법무부가 이렇게 급하게 출발을?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한꺼번에 큰 규모로 출범을 했을 경우에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뭐 따로따로 또 출발했다 나중에 또 합치고 이러면 더 복잡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피의자 단계와 피고인 단계 변호인 조력이 이원화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법안을 준비 중이시다.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시민의 눈으로 보고 시민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말하는 대로 시간이죠. 오늘도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네, 말하는 대로 코너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중요한 코너입니다. 오늘은 표절 문제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어떤 표절이 강하게 기억에 남는지 또 표절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자유롭게 의견을 주세요. TBS 유튜브 채널이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요즘 또 표절 문제가 엄청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유지 사태 이후로. 그렇죠. 유지 사태 이후로. 네. 선거철 또 청문회 시기 이때 되면 항상 이제 빠지지 않는 게 표절인데 변호사님 표절의 정확한 의미가 뭡니까? 법률상으로는 다른 사람 타인의 창작물을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도 내 것처럼 내 창작물로 허락 없이 사용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공표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요즘은 심지어는 이게 이제 법률상으로 이게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거나 이럴 수 있는데 요즘은 사실은 그 노래나 이런 분들이 자기 표절 까지도 도덕적으로 지탄받고 있어서 표절에 대한 기준이 과거보다 굉장히 엄격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사실 표절이 예를 들어 저도 이제 논문을 예전에 좀 써봤는데 이게 문장 어디까지가 표절이고 뭐 표현 왜 이제 전공이 비슷하다 그렇죠. 보면은 이제 약간 좀 중복될 수도 있고 어디까지를 정확하게 표절로 할 것인지 기준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기준이 있는데 일단 창작성이 첫 번째 검증 기준이에요. 창작성. 예. 고유의 아이디어를 훔친 행위. 창작적 표현을 복제했는가. 그러니까 무슨 뭐 어떤 특정 분야의 논문에 특정한 단어나 특정한 뭐 과거의 유명한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네네. 뭐 글 쓰다 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창작적 표현을 복제했느냐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침해자 표절을 한 사람이 저작물 말이나 뭐 말도 요즘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그 밖에 어문 저작물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에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 저작물, 미술 저작물, 뭐 건축 저작물, 사진, 영상, 뭐 지도, 도표, 설계도,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표절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유사성이 있느냐라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논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남의 거 그대로 뺏겨오는 것도 있지만 출처를 인용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 생각을 가져다 쓸 수 있어요. 논문에서는. 그렇죠. 논문이니까. 근데 마치 자기가 쓴 것처럼 네네. 출처를 인용하지 않는 것. 이런 게 사실은 논문에서 많이 문제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어떤 거를 표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요즘에는 논문 표절 논란이 많아서 요즘에는 논문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그래도 표절하면 노래도 많이 생각나서 서태지 노래가 항상 나올 때마다 표절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음악, 노래에 대한 표절이 생각나고 소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문장 구성이라든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구성을 정치인의 부인들도 그랬고 유명한 연예인도 그렇고 요즘 학위 논문으로 인해서 이미지 실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부분보다는 그 대학원 논문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굉장히 실추가 되는 부분은 저는 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요즘은 이 고유의 아이디어나 이런 저작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이 되게 촘촘하고 광범위하고 엄격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까 몇 가지 사례만 주셨어도 다인 것 같아요. 대부분입니다. 네, 대부분. 시, 소설, 뭐 논문 뭐 할 거 없이 모든 것이고. 근데 자기 표절을 표절이라고 봐야 되는가 그 논란 좀 있지 않았어요? 예, 법상으로는 이게 자기 표절을 자기 아이디어니까. 네네. 타인의 저작물을 갖다 써야 되는 거라서 자기 거 가지고 하는 거는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예술가라고 하는 분들이 예술을 자기 복제하는 것 이것도 무슨 뭐 앤디 워홀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 복제도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특히 그 노래가 그 노래 같은데 이 그림이 그 그림 같은데 뭐 이런 것들은 자기 표절이라고 해서 그것도 사실은 팬들이나 또는 예술계나 이런 쪽에서는 이것도 문제다. 법적으로는 아닐 수 있으나 어쨌든 좀 도덕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그 저작권법 침해 표절의 범위가 그래서 훨씬 넓고요. 저작권 침해가 조금 좁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작권법상에 따르면 자기 표절은 저작권법 침해는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자기 타인 표절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던 표절 사건이 많고 사실은 자기 표절이라는 것도 꽤 오래전에 어떤 청문회 시즌에 그 단어가 이렇게 처음 등장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랬었죠. 꽤 오래됐는데요. 이 자기 표절의 표현. 그 어떤 게 있었습니까? 좀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면. 실은 뭐 저는 가까운 친구가 겪었던 홍대 앞 인디 밴드하고는 와이낫이라는 밴드가 어떤 유명 밴드가 이렇게 자기 노래를 표절했다 해가지고 그 사건도 같이 해보기도 했는데. 그랬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음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은 표절이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느슨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표절 결정이 잘 안 나요. 음악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뭐 음계 몇 개 사이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그래서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많이 안타까웠던 사건이고요. 올 초에 있었던 희대의 표절 스캔들이 있었죠. 각종 문학 공모전에서 5개 상 수상하고. 이 사건 기억납니다. 그다음에 가수 화이트 유영석 씨요. 가사 자신이 자작시인 양 제출해서 문학상 받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5개나 수상을 했어요. 근데 거의 남의 거를 그대로 뺏겨서 손모 씨라고. 수상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분 스스로도 비난을 받았지만
심사위원들은 뭐 한 거냐. 그러니까 그 비판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네, 심사위원들은 뭐 한 거냐. 네, 검증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한 개 정도가 조용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무려 5개 받았기 때문에. 5개. 맞아요. 손못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문학상에서 수상한 누구 작가의 소설을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거의 100개를 피한 거예요. 몇 문단 가져온 정도도 아니고. 네, 그대로 베꼈어요. 그대로. 그런데 그래서 대중가사 가사를 자신의 자작시인양 올렸다는 것도 참 배짱도 대단하다. 이게 안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나.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 사회 만연에 있다는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는데 시민들 표절 사건에 대해서 어떤 후조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표절이라는 게 밝혀지고 제재를 당해서 이제 그 모든 박사 학위가 취소가 되는데 그럼 모든 그 사람의 성과는 무효화시켜야죠. 그렇죠. 사실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뭐 법적으로 많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노려서 뭐 상업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SNS가 굉장히 요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라던가 아니면 사진 도용 같은 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일반인들도 굉장히 쉽게 음악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요즘에는 이미지도 굉장히 합성이 쉽기 때문에 표절도 너무 쉽게 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법적으로도 규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규제 어때요? 예, 이게 표절과 관련해서 법적 규제는 이게 고소가 있어야 일반적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저작권자가 원저작자가 고소를 해야 돼요. 물론 너무 명백한 표절이거나 상습적으로 돈 벌기 위해서 표절하는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원저작자가 고소를 해야 되는 거라서 지금 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김건희 씨의 그 박사 논문 같은 경우도 원 저작자가 고소 고발을 할 거냐. 왜냐하면 이게 뭐 상업적으로 영리를 추구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작권법 위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재밌는 거는 그 박사 학위 그 심사를 하셨던 분들이 속였다면 저자가 속였다면 업무방해가 될 수 있고요. 만약 심사위원도 알면서 이렇게 갔다라고 하면은 업무방해까지는 이르지 않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콘텐츠진흥원에서 받았던 어떤 그 돈을 받고 작성했던 논문에서 그대로 박사학위 논문을 가져다 썼다라고 하는 거는 보조금관리법 위반의 소지도 있어요. 거기까지 연결될 수 있다. 예, 거기까지 연결될 수도 있어요. 정부 보조금이 투입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뺏겼다면.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대학의 자율성의 문제냐 아니면 실제로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될 거냐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명랑시사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